이승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학당의 교사 주익종입니다. 주익종의 현대사 돋보기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일제말 강제동원 문제에 이은 강의로서 조선인 노무자의 실상은 이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말의 강제동원에 대한 통념은 여하튼 조선인 노무자가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혹사됐으나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심지어는 귀환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통념과 좀 배치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원된 노무자 개인이 갖고 있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실제 동원의 실상을 오늘 엿보고자 합니다. 물론 동원된 노동자의 회고라든가 증언이라든가 하는 자료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책에 소개되어 있는 강제동원 노무자가 갖고 있던 사진과 그 문서입니다. 이 책은 정부기관이었습니다. 정부위원회인데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해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그런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인데요. 제목은 사진으로 보는 강제동원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제는 일본 홋카이도 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홋카이도에 동원됐던 그 노무자들이 갖고 있던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제동원의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최초의 동원, 그리고 도착 후에 훈련 배속, 또 실제 근로, 또 급여, 또 퇴직과 사망과 부상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 책의 자료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자료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황하출이라는 분이고요. 경북 영양군 출신입니다. 43년도 7월 달에 동원됐다가 해방 후에 이제 귀환이 됐는데 미쓰비시 광업 주식회사에 홋카이도에 있는 오유바리 광업소에 동원됐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이 일단의 사람들은 이 가시마시라고 하는 시 안에 친화료, 그러니까 기숙사 이름이 이제 친화료입니다. 친화료고 이 안에 경북 영양대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 출신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한데 모아서 이제 이 기숙사에서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일을 시켰던 건데 이 사진을 보면은 물론 이 점에 원으로 표시된 사람이 이제 이 황하출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다른 동원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상당히 좀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에 이게 아마 책상이나 뭐 높은 물건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한 10대 중반이나 됐을까요? 이렇게 상당히 어린 그런 머리를 짧게 깎은 탓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린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았나 이런 인상을 갖게 합니다. 어쨌든 경북 영양이라는 영양지역 영양군 출신들을 한데 모아서 지금 이렇게 이 하나의 광업소에 배치를 하고 또 같은 기숙사에 지금 배속을 한 거죠. 역시 이건 지방 행정 조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동원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방 행정 조직을 통해서 동원해서 이 사람들 한데 모아서 이제 한 곳에 이제 배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두 번째 자료는 일본 아이치현의 세토시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세토시에 있었던 조선인들로 근로보국대를 조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동원을 한 것인데, 이 사진 자체는 이 성심료의 인보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심료라고 하는 건 이제 기숙사 이름입니다. 이 건물 이름이죠. 건물 이름이고 이 안에
기숙사에도 여러 개의 뭐 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인보반이라고 하는 그 반이 있는데 이 반 사람들이 정근 경쟁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개근상, 정근상 이렇게 해서 학교에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면 개근상, 정근상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마 이 근로자들이 뭐 빠지지 않고 출근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경쟁에서 이 팀이 말하자면 이겼다 하는 해서 아마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이건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쨌든 상당히 좀 특이한데요. 여하튼 한 지역에 역시 일본이지만 일본 내에 있던 조선인들이지만 세토시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조선인들을 동원했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역시 좀 특이한 점이라고 또는 이 자료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것은 이제 징용고지서인데요. 징용이라는 것이 국가가 강제로 명령을 해서 이제 동원을 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이제 강제동원이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강제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고지서가 이제 발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징용고지서는 좀 특이하게, 이 김병식이라는 분이 원래 이 홋카이도 탄광기술 주식회사의 유바리 광업소에 가서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42년도 10월 29일 날 채용이 돼서 이때부터 이제 여기서 근로를 시작했는데, 이 회사가 44년도 4월에 군수회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군수회사로 지정이 되고, 군수회사에 있던 사람들은 현원직용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국가 명령에 의해서 근무하는 걸로 형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4년도 4월 25일 날 이 징용이 내려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병식이라는 분이 이 탄광에서 일하는 실제 근로에는 달라지는 게 없죠.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 지위가 그 전에 단순히 모집이나 관할선에 의해서 일본에 가서 근무를 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징용된 것으로 그렇게 형식이 바뀌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자료는 여기 용증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차용증입니다. 여기 수입인지가 찍혀 있긴 합니다만은 가려진 부분이 차용증이에요. 돈을 뭔가 빌린 증서죠. 이 차용증의 내용은 뭐냐면 물품 및 작업 용구의 준비금을 빌렸다고 하는 그런 형식의 차용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영욱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 동원된 사람이 이 유베스 광업소 측에 대해서 돈을 빌렸다고 하는 차용증이 되겠는데, 이분은 이제 42년도 6월 달에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옷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불, 신발, 장갑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 도구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거의 준비금이 140원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광업소에서 대주고, 대신 이걸 이 윤영욱 씨가 차용을 한 걸로 그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임금에서 공제해서 이제 그 상환을 해 나갈 건데, 만약 부족하게 되면 보증인 임금에서 공제하겠다 하는 것이 이 광업소 측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요 차용증에 기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와 관련된 사진을 한 장 보면은 이 김영철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홋카이도에 있는, 이건 토목공사장입니다. 우류댐의 건설공사에 동원을 됐는데 41년도 8월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작업복 자체가 제각각이에요. 우선 뭐 한 분은 뭐 무슨 복장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군 조종사 복장 비슷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군 뭐 조종사 복장 비슷한 그런 복장을 한 분도 있고, 역시 요 원으로 표시된 분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삽을 들지 않고 뭐 양복 차림의 사람이 있는데 그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독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개 중에는 요 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손에는 삽을 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휴식 시간에 아무래도 휴식 시간에 모여서 찍은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의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도 있는데요. 유순이라고 하는 분인데,
40년 3월에 미쓰비시 광업소의 비바이 광업소라는 곳에 미쓰비시 광업소의 비바이 그 광업소죠. 여기에 이제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42년 4월이 되니까 2년이 계약 기간이 지났고 그래서 만료 후에 조선에 이제 귀환하게 됐는데 그에 대해서 이 회사 측에서 상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 유순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사진은 이제 나중에 이분 가족이 후손이 이제 여기다 붙인 겁니다. 원래 이 사진이 붙어 있던 건 아니죠. 여기 미쓰비시 표시가 돼 있죠, 회사. 그래서 오른쪽 사람은 40년 3월에 입소한 이래 2년간 뭐 열심히 회사 규칙에 따라서 일을 했다. 업무에 아주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공적이 아주 현저해서 이에 상장을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년도 4월 2일 이 미쓰비시 광업 주식회사 이 비바이 광업소 명의 이렇게 이제 상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40년에 가서 2년 동안 일하고 이 사람이 이제 돌아오는 게 되겠죠. 그때 이제 구력계약이 종료돼서 돌아온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인 탄광부와 그러니까 급여 문제인데요.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는 제대로 급여를 받았나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다. 거의 제대로 받은 게 없고 착취만 당하다가 돌아왔다. 또는 운이 좋은 사람만 돌아왔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많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인 탄광부 임금이 어떻게 됐느냐, 또 일본인 임금과는 어떤 격차가 없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경제사 연구자인 그 이우연 박사가 그 2016년도에 경제사학이라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보면은 이 문제, 조선인 탄광부의 임금은 어땠고 일본인과 임금 격차가 어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좀 나름대로의 답이 소상히 실려 있는데요.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이 원반 형태의 요 그래프인데요. 40년 11월 달에 일본 내에 있는 78개 탄광산에 있던 조선인 광부 상황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서 한 달 평균의 임금, 저금, 송금, 식비 뭐 이런 자료들을 뽑아서 이 평균을 내본 건데요. 평균 임금이 보면 71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11월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72원 정도를 이제 받은 셈인데 이 중에서 식비로 15원이 공제가 돼요. 15원이 이제 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저금된 게 13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강제 저금 같은 게 있겠죠. 회사 쪽에서 저금을 하라고 하면 이제 막 요구를 해서 저금 이루어집니다. 그게 한 13원 정도가 되고 송금한 게 한 24원, 25원 정도 한국에 조선에 송금한 것이 한 24원 되고 나머지 한 18원 정도를 자기가 갖는 거예요. 갖고서 이걸 갖고 이제 썼다. 이거는 일본 내에 있는 78개 탄광산의 조선인 광부 상황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객관성이 있는 자료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면 물론 임금이 72원인데 그 중에서 18원 정도를 받았으면은 4분의 1인가요? 4분의 1 정도를 받은 셈인데 이거는 어쨌든 저금이라든가 송금을 뺀 나머지를 어쨌든 자기가 받아서 기타 여러 가지 용돈으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우연 박사의 연구에서는 어쨌든 취업 안내라든가 취업 규칙 이런 거 상에서 조선인은 어떻게 하고 일본인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걸 차별하는 그런 규정은 없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어쨌든 여기 뭐 자세하게 소개할 여력은 없습니다만은 조선인 일본 간의 임금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 임금이 높고 조선인 임금이 낮은데 이거는 단순한 민족 차별은 아니고 근속 연수 상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은 근속 연수가 길고 조선인은 근속 연수가 짧고 막 처음 가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광산 일을 안 하다가 조선에서는 광산 일을 안 하다가 일본에 가서 광산 일을 하고 그래서 근속 연수가 짧다 보니까 숙련도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료를 통해서는 어쨌든 조선인이 평균적으로는 일본인보다는 적게 임금을 받았지만 조선인이
단순히 조선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족 차별을 받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저금과 그 다음에 송금 이런 걸 제한 나머지를 이제 받다 보니까 그 몫은 작았다. 하지만 어쨌든 저금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조선으로의 송금도 많이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들을 새로 보여준 그 연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료를 좀 더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월급여 명세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이 있죠? 5개가 쭉 있으니까 이게 5달치, 물론 이게 다 연속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월급여 명세서고요. 윤병렬이라고 하는 분인데 24년생이고 충남 홍성 출신입니다. 홋카이도 탄광 기선의 가모이 탄광이라는 곳에 이제 동원이 됐는데 42년 1월부터 45년 8월 해방 때까지 계속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2년 계약 후에 강제로 그러니까 본인은 돌아오고 싶었지만 강제로 계약이 연장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항목들이 있는 거죠. 여기 항목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래 급여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고, 요 밑에는 이제 공제하는 항목들이죠. 뭐 세금도, 근로소득세도 있고, 건강보험료도 있고, 저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제하고 요 나머지 밑쪽이 이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5달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자체로는 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윤병렬 씨의 월 급여를 정리를 했는데, 이 나머지 2달은 45년 2월, 3월 해서 이제 일제 말이죠. 해방되던 해죠. 요때는 이제 이 어느 달치인가가 나오는데, 앞에 3개는 정확히 몇 월 언제 것인지, 몇 년 몇 월 것인지가 안 나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44년 말 하반기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임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금이 처음 보는 거에는 임금이 122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수당이 18원에서 140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거에는 101원인데 18원 해서 119원. 그런데 세 번째 자료부터는 임금이 거의 없어요. 5원, 0원, 16원, 0원, 그 다음에 수당도 없어요. 0원, 0원, 15원. 그 다음에 둘 다 0원일 때 보급금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15원을 뭔가 채워준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달치는 임금이 급여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석 달치는 뭔가 비정상. 그러니까 이 임금이 아마 거의 없는 걸로 봐서는 이때 작업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작업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급여 지급이 안 된 이제 그런 케이스로 보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연금보험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지금 국민연금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때는 이제 연금보험료 이렇게 해서 12원씩이 매달 공제가 되고 있고 세금은 물론 정상적으로 급여가 나올 때 13원, 10원 이렇게 근로소득세가 징수가 됐는데 나머지는 세금 낼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조합저축 아마 이제 광부들의 무슨 조합을 만들어서 저축을 한 것이 11원씩 있다가 그것도 나중에는 징수를 안 하고 기수사비는 그 대신 꼬박꼬박 나가요. 그러니까 20원 정도가.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에 돌아온 건 아니고 여기서 이 광업소에 남아 있으니까 한 달에 20원씩 꼬박꼬박 기수사비를 낸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금이 있어요. 저금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공제액을 합하면은 뭐 80 얼마 이렇게 되는데 80 얼마, 74원 뭐 이렇게 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는 저축이 되기 때문에 공제가 된 거. 이게 한 40원 가까이. 40원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한 80원 정도가 공제가 되는데 그중에 40원은 일종의 저축이다. 강제저축. 저축성이 그러니까 강제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강제저축이지만 어쨌든 저축이라는 거고 나머지가 이제 50원씩 현금 지불이 되다가 나중에는 공제액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나중에 그만큼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받을 돈에서 나중에 못 받게 되는 그런 돈이 이제 그런 금액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윤병렬이라는 분은 나중에 또 갖고 있는 게 분기별 수당급여 통지서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신 거는 월별 월급 명세서죠. 월급 명세서고 이거는 분기별 수당급여 통지서인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43년도 이제 소화 18년입니다. 그러니까 소화 18년이어서 43년도 4기분 그러니까 4기분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때 여러 가지 수당을 받아요. 뭐 정착수당, 그 다음에 정착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근수당이 있고요. 출탄수당,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8원의 수당을, 그러니까 일종의 상여금이죠. 지금으로 보면 보너스를 이제 한 120원을 받고, 그 중에서 이제 규약에 따라서 저금이 되는 게 60원이고 소득세가 17원, 18원 정도를 내고 나머지 40원을 이제 자기 손에 쥔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44년도 3분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제 말기죠. 이때도 역시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좀 전에 본 정착수당, 출근수당, 출탄수당에서 90원의 보너스를 받고 이 중에서 46원인가를 내고 뭐 광부예금 합쳐서 이때는 65원이나 저금을 해요. 현금을 18원밖에 못 받습니다. 아마 일제 말이 될수록 더 강제로 저금을 시키고 그래서 직접 손에 쥐는 거는 그만큼 더 적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명목이 좀 특이합니다. 결전증산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전증산수당 급여통지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건 퇴직급여 명세서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재급여 기타 명세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퇴직급여 명세서입니다. 이 내용을 따져보니까 김병식이라고 하는 분이고 1916년생이고 여수 출신입니다. 44년도 11월에 퇴직한 걸로 좀 추정이 되고요. 만 2년 근무 후에 그러니까 42년도 아마 10월에 가서 11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제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현금 지불액이 나오는데 정착수당이 있고 가족의무금, 그러니까 퇴직할 때 이제 가족에 대해서 200원만큼의 의무금을 준다 이런 거고, 위로금을 120원을 주고 퇴직수당이 115원이 있어요. 회사에 그동안 예금했던 거, 아까 그 윤병열 씨인가요? 그분 보면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금이 됐는데 어쨌든 회사에 예금이 됐던 게 145원이고 채권을 샀던 거 그게 9원이고요. 그 다음에 11월분의 임금까지 여기 포함시켜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11월분의 임금이 167원이고 그 다음에 조선에 돌아갈 여비 43원, 그 다음에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이 120원,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장해 부조료 8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 이것은 정확히 지금 딱 판단은 안 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장애를 입어가지고 뭐 그 부조료를 80원을 받아서 간다는 것인지, 근데 그렇게 본다면 너무 작고요. 이 80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어쨌든 합쳐서 1154원을 받아서 돌아가는 걸로, 44년도 11월에 돌아가는 걸로 어쨌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실 자료는 이제 사망통지인데요. 사망통지인데 이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서화 16년, 그래서 41년도 8월 20일 날 통지가 이루어지는데 이 홋카이도에 있는 이 아이치 광업소장이 통지를 하는데 누구한테 통지하는 거냐면 경상남도 의령군, 아마 이 사망자가 의령군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령군의 의령경찰서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 쭉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강제동원, 어쨌든 동원된 사람은 박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39년도 12월 달에 홋카이도 탄광 기선 주식회사의 소라치 광업소 가모이 탄광에 동원이 됐어요. 그런데 한 2년 좀 안 됐죠. 41년도 6월 4일에 낙탄 사고, 그러니까 아마 그 탄광안이 무너졌겠죠. 낙탄 사고로 이제 사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망 통지를 해주는 거죠. 회사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경남 의령경찰서장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 장례식이 거행됐다. 그리고 유골도 이제 가족이 왔는데 일본에 왔던 가족에게 유골도 넘겼고, 그리고 유족이 유골을 안고 본적지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보내는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유족의 부조료, 유족에게 주는 부조료, 기타 사망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당금을 아마 따로 내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별지와 같이 결정해서 송부하니까 그 부인을 불러서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자기에게 자기 이 회사에 보내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당금의 내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족의 부조료 이런 게 있고 단체 생명의 보험금, 퇴직수당, 예금, 그동안 예금했던 거, 또 성과금,
적립금, 채권 현재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려주니까 이거에 대해서 영수증 받아서 반송을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망통지인데 이 케이스도 이건 박용준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43년도 겨울 충남 홍성에서 홋카이도로 동원이 됐는데 불과 2달 만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사망한 데 대해서 통지를 해주는데 가족 부조료 지급 명세서 이렇게 해서 가족 부조료가 300원이에요. 300원을 이제 주는데 향전 50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향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도 왜 우리가 누가 이제 뭐 친지가 아는 사람이 뭐 이런 상을 당하면은 그 부의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모아서 낼 때 이걸 향전이라고 모아서 전달할 때 향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50원의 향전이 있고 그 말하자면 부의금이 그 인근 동료들이 내는 부의금이 있고 그런데 적자금 37원을 뺀대요. 적자금이라는 건 이제 뭐 글로 처음에 가서 아마도 아까 저 봤던 케이스처럼 처음에 가서 여러 가지 물품을 일단 회사에서 돈을 내서 물품을 아마 구해줬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37원만큼의 회사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빼고 313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사망 통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상을 당한 케이스와 관련된 어떤 자료인데요. 이영준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44년도 2월 달에 홋카이도 탄광기선 주식회사의 해이와 광업소에 동원이 됐는데 사고로 오른팔이 잘렸대요. 오른팔이 절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명서는 45년도 11월 24일 발급된 증명서 이미 해방이 됐죠. 근데 아마 이게 글쎄요, 해방 전에 사고가 났는지 해방 후에 났는지 그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때 이 증명서를 이제 발급해 주는 건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수, 그러니까 이제 손이 잘렸으니까 이제 의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일단 대략 계산해서 1200원을 주겠다. 1200원을 지금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이 만약 들면 청구하는 대로 그 자료를 대서 청구하는 대로 부담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영준이라는 사람은 이 오른팔이 절단의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다른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부상으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 다른 면에서 보상을 어떻게 해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증명서 자체는 이 의수 비용이죠. 의수를 만드는데 아마 1200원으로 일단 주고 혹시 모자라면 더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그 자료들을 봤는데요. 한 지역 단위 동원이라는 걸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한 지역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모여서 동원이 돼서 어떻게 보면 한 회사에 한 작업장이 배치가 되고 또 한 기숙사에 수용이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 지방 행정 조직을 통한 동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 말단 행정 조직으로서 면의 뭐 면장과 면서기와 면의 노무 직원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모아서 어쨌든 일본으로 보냈다, 어디로 보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방 행정 조직을 통한 동원이라는 것을 역시 이 기숙사에서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래서 읽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역시 지방 행정 조직에서의 어떤 강압성, 강제성, 압박 이런 것들을 동원 과정에서의 그런 압박 이런 것들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는 현원징용, 그러니까 징용은 징용인데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군수회사로 지정이 되면서 이 징용이 된 그런 케이스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여러 가지 뭐 퇴직급여 이런 걸 받고 돌아온 그런 케이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급여도 뭔가 44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된 그런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5년이 되니까 임금이 0이었고, 그러니까 아마 작업이 안 되고 임금도 안 나온 그런 케이스들을 역시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에 대해서도 뭐 유족들한테 통지를 해서 유족이 가서 유골도 가져오고 장례식도 치르고 가져오고 여러 가지 관련된 유족 부조금 같은 것도 지급이 된 그런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에게 통지도
통지도 안 되고 뭐 그리고 또 유고를 또 통지됐다 하더라도 유족 가지를 못해서 또 가져오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본 케이스에서는 그런 사망 유족에 대한 통지 또 유족 부조금 이런 것들이 지급된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상자에 대한 치료금 이런 것도 치료비 내지는 어쨌든 의수 제작 비용이었죠. 그래서 부상자의 치료비와 관련된 부분도 뭐 지급된 그런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강제동원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밝히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저 어떤 일방적인 어떤 외눈박이의 민족주의 관점에서 뭔가 조선인이 입은 피해만 크게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우리가 같이 봤던 이런 자료들은 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덮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좀 하지 말고 강제동원의 실상을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